살려주세요. 다만 어지러워요.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두려웠어요. 진정하세요. 이제부터는 백색감지, 뇌졸중 걱정 없이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비법 덕분에요. 저는 박지훈, 41살의 내과 의사이자 서울에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아침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저녁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술을 마시면 그것도 단 한 잔만 마셔도 이상하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분명히 조심해서 먹는데 왜 건강은 점점 나빠질까? 100% 천연, 수제 한드라고 적힌 음식을 사 먹었는데 먹고 나면 속이 뜨겁고 입이 마르고 심지어 어지럽기까지 한 경험 있으시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시장 한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어물이나 양념 후 입술이 붓는다면 단순 알러르기가 아닙니다. 해산물 건조품이나 낯선 향신료를 먹은 뒤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렵고 입술이나 혀가 붓는다면 그건 보존제나 공업용 표백제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짜 또는 불량식품으로 인한 중독 사례가 8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60% 이상이 5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식품이라 믿은 제품이나 직접 만든 수제식품을 신뢰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서운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대부분의 사고가 단 10초의 주의로도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싸고 맛있지만 라벨이 없는 제품을 단 한 번만 거부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을 신뢰합니다. 늘 먹던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간과 신장, 그리고 시력까지 이 위장된 식품이 남기는 조용한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배 가슴 매스컴. 식사 후 복통, 메스꺼움 혹은 가벼운 설사가 반복된다면, 특히 라면, 과자, 말린 과일 등을 먹은 뒤라면 그건 첨가물이나 공업용 색소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60세의 환자 한도윤 씨가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과 빠른 호흡, 저혈압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엔 당뇨합병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포름산포믹 AAC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메탄올 중독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메탄올은 단 수십 밀리리터만으로도 영구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준 막걸리였어요. 집에서 직접 담근 거라 믿었죠. 화학 첨가물도 없다고 해서. 처음엔 단순히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조금 흐릿해진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그냥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에탄올 주입과 혈액 투석을 48시간 동안 이어가며 그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시력은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집에서 만든 거니까 안전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실험실, 재래시장, 식품 창고를 찾아다니며 지금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어떤 독성학보다 현실의 식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식사 후 두통과 어지람, 심장이 빨리 떠나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식사 후 두통,
어지럼증,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MSG, 글루탐산 나트륨, 인공색소 또는 신경 자극 물질이 들어간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천연 야생꿀 중 40% 이상이 사실은 공업용 과당 프룩토스, 이 섞인 가짜입니다. 고급 혼합 식용유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 중 상당수는 고온에서 독성 글리시딜, 에스터 글리시딜가 생성되는 정체불명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한방차라고 광고하는 제품에서 한때 심근경색을 유발해 사용이 금지된 약물 시부트라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에는 자연건강, 무첨가 수제 같은 그럴듯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착하고 믿음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통 방식이니까 안전하겠지. 직접 만든 거니까 화학 성분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한도윤 씨의 흐릿한 눈동자를 보던 그 순간을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똑같이 집에서 만든 술, 자연산 꿀을 믿고 마시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깨끗하다는 믿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소변이 너무 진해요. 소변이 평소보다 적고 색이 짙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그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가짜 음식 속 독성 물질을 간과 신장이 처리하느라 지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음식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제품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포식품안전연구소의 검사 전문가 최은영 연구원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짜 음식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습관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람들, 진짜 검사 결과, 진짜 사례들을 통해 당신이 자신의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다음 영상에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슈. 지금 한국인들이 매일 먹고 있는 가장 흔한 가짜 식품 3가지, 이쯤, 눈, 코, 혀로 즉시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조기 경고 신호, 삼심 복잡한 장비 없이도 부엌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습관. 이 모든 방법은 식품안전청과 대학 연구로 검증된 내용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더 함께하세요. 단 몇 분 뒤면 당신은 겉보기엔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음식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식품 속 중금속을 의시하세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이상하게 여드름이 나거나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가짜 식품에 포함된 중금속 독성이 간과 피부, 모발에 서서히 쌓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짜 달걀, 오염된 쌀, 인공 착색된 생선은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마포 식품안전센터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정교한 가짜 식품들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리고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처음 충격을 준 건 수입산 고급 식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한국 가정의 부엌에 있는 3가지 평범한 식품이었습니다. 바로 꿀, 식용유, 그리고 한방가루, 허브, 파우더. 그 3가지 속에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레몬 꿀물을 타주시던 그 기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꿀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레몬물에 타드시던 그 꿀 말이다. 망원역 근처 전통시장. 꿀향이 진하게 퍼지는 가게 앞을 지나는데 상인이 나를 불러 세웠다. 제주 야생꿀이에요. 100% 천연. 보세요. 얼마나 진하고 향이 좋아요. 뚜껑을 열자 달콤한 꽃향이 확 퍼졌다. 정말 좋은 꿀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내가 성분검사서를 보여달라 하자 상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게 뭐 필요해요. 저희 집에서 직접 키운 벌이에요. 나는 병 하나를 사서 마포 연구실로 가져갔다. 최은영 연구원에게 분석을 부탁했다.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프록토스가 비율이 90%에 달했고 진짜 꿀에서만 나오는 효소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하시, 즉 그건 꿀이 아니라 꿀 흉내를 낸 시럽이었다. 은영 씨가 씁쓸하게 말했다. 이런 제품 요즘 정말 많아요. 공업용 당액을 졸여 농도 맞추고 카라멜 색소랑 인공 꽃향을 섞어요. 가격은 진짜 꿀의 1~3도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꿀은 진할수록 좋은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가장 위험한 기준이었다는 걸. 소비자는 실험실이 없지만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진짜 꿀은 향이 은은하고 따뜻한 물에 잘 녹으며 맛이 맑고 깔끔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결정설. 가짜 꿀은 지나치게 끈적하고 향이 강하며 밖에 두어도 끝까지 액체 상태로 남는다. 화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지 조금의 의심과 주의가 필요할 뿐이다. 두 번째는 식용유였다. 아마 가장 평범하고 모든 주방에 있는 그 기름 말이다. 인천의 한 튀김 제조 공장에 식품위생 점검팀과 함께 갔을 때의 일이다. 커다란 솥 안에서 검게 변한 기름이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고 공기엔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 사장은 말했다. 어제 새 기름으로 갈았어요. 하지만 내가 유리지방산 수치를 재보니 기준치의 3배였다. 나는 조용히 설명했다.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 아크롤레인이나 알데하이드 같은 간과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나는 가정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기름을 걸러 다시 쓰고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명확했다. 180도에서 몇 번만 튀겨도 트리글리스라이드가 산화되어 독성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다. 프리미엄 블렌드 오일이라는 수입 제품 중 일부가 사실은 값싼 제정제유다. 시정제한 폐기름이었고 그 안에는 WHO가 경고한 글리시딜 에스터가 검출됐다. 그 물질은 DNA 변형 가능성이 있는 발암 전구체였다. 그런데도 포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프리미엄 오일. 따뜻한 한국 가정의 맛을 담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식용유를 바꿨다. HACCP 인증이 있는 작은 용량 제품으로 3주 안에 다 쓰고 3병을 여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음식이 맛있는 건 요리하는 사람의 손맛 때문만이 아니다. 그 손이 기름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허브 파우더. 요즘 한국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건강분말 열풍이었다. 많은 환자들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된다던데요? 그들이 들고 온 건 채소 분말, 녹차 분말, 디톡스 파우더였다. 그 중에서도 한 직장인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 김미현 34세.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병원을 찾았다. 원인은 예상 밖이었다. 매일 아침 친구가 선물한 허브 다이어트 티를 마시고 있었다. 포장은 번쩍거렸고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Herbal Detox, 100% handmade. 하지만 내가 그 제품을 식품검사소에 의뢰하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에 금지된 약물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것이다. 이 물질은 심근경색과 부정맥 위험 때문에 이미 10년 넘게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었다. 그 결과를 들은 미현 씨는 겉보다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빨리 살 좀 빼고 싶었어요. 나는 말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심으로 건강을 원한 사람들이 가짜 건강의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 원칙을 세웠다. 제품에 제조 번호가 없고 이 생산지 정보가 없으며 며칠 만에 효과라고 약속한다면 아무리 예쁘게 포장돼 있어도 절대 먹지 않는다. 진짜 건강은 화려한 상자 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 안에 있다. 손발이 저리고 관절이 아픈다면 음식 속 납, 수은, 플라스틱을 의실하세요.
관절이 아프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고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 가는 사람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짜 식품에 들어있는 납, 수은, 그리고 산업용 플라스틱 잔류물이다. 하지만 나를 가장 오래 생각하게 만든 건 그걸 파는 작은 상인들이었다. 망원시장에서 만난 나은주 오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일부러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늘 싸고 예쁜 걸 찾잖아요. 진짜 깨끗한 건 비싸니까 안 팔려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엔 시스템 전체에 무력함이 비쳤다. 가짜와 진짜가 뒤섞이는 건 단순한 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끼고 익숙한 걸 믿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죄가 없다. 하지만 편리함이 이성을 이기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몸이 치른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다. 내가 멍하니 서 있으니 묻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은 평범한 음식도 한 번 더 확인해야 안심이 돼요. 어머니가 국을 떠주며 말씀하셨다. 괜찮아. 늘 사던 데서 사면 되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익숙한 곳이라도 이젠 인증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 강연 준비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실천으로 전하고 싶었다. 화이트보드에 세 문장을 적었다. 일신 라벨을 읽고 출처를 확인하기. EPA 표시 없는 제품은 절대 사지 않기. 삼리, 조금만 사서 다 먹고 자주 새로 사기.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썼다. 안전은 공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연습을 하다 보니 깨달았다. 이 세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식중독 환자는 수백 명 줄어들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꼼꼼하고 규칙적인데 가끔 광고 문구 앞에선 마음이 약해진다. 나는 그저 내 이야기가 사기보다 1초 먼저 떠오르게 하길 바랐다. 주말 밤 한강 둔치에 나와 앉았다.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머릿속엔 한도윤, 김미현, 나은주 씨,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들은 평범하고 착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만이 아니라 쉽고 따뜻한 지식으로 지켜줘야 한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지금 내가 먹는 게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인스턴트 음식 속 화학물질이 소화를 방해하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소화불량이 오래 가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단순한 위장 문제만이 아니라 몸이 인공화학 물질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지역 주민센터 강연을 마친 뒤 나는 인천시 보건국의 요청으로 정기식품 안전점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엔 단순히 참관이 아니라 직접 시료 채취에 나서는 일정이었다. 차 안에서 젊은 담당자 이가을 씨가 커피를 흔들며 웃었다. 의사 선생님, 각오하세요. 오늘 가는 공장 기름 냄새는 사흘은 몸에 남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그 시커먼 기름솥이 떠올랐다. 현장에 도착하니 넓은 창고 안에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벽면을 따라 수백 개의 기름통이 줄지어 있었다. 라벨은 모두 한글로 인쇄돼 있었지만 글씨체가 어딘가 어색했다. 기술 요원이 한 통을 열자 순식간에 자극적인 냄새가 확 퍼졌다. 나는 공장주에게 물었다. 생산 인증서 있으신가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중국에서 들여와요. 여기선 그냥 포장만 합니다. 내가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창고 온도는 33도였다. 그 온도라면 이미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했을 것이었다. 우리는 시료를 채취해 밀봉 봉인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작은 식당들이 이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밖에서 먹으면 편하니까 라며 아무 의심 없이 주문하는 손님들. 나는 그들을 떠올리며 묘한
씁쓸함이 목 끝에 맴돌았다. 점심 무렵 우리 팀은 인천항 근처 전통시장에 들렀다. 이곳에는 말린 생선, 오징어, 새우가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한국인들이 선물용으로 자주 사는 품목들이다. 나는 나이 지긋한 상인에게 물었다. 이건 어디서 말리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시장 뒤쪽이에요. 햇빛이 좋아서 금방 마르죠. 네 이마. 하지만 내가 직접 가보니 트럭이 오가는 도로 바로 옆에 생선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미세먼지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기후와 대기 오염 수준에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실험실 분석 결과 중금속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현대와 함께 살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오후에는 소규모 간편식 공장을 방문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커다란 튀김소 온도계엔 210 덕시가 찍혀 있었다. 온도를 조금 낮추면 안 될까요? 내가 묻자 관리자가 말했다. 빨리 튀겨야 바삭하고 전기도 아끼죠. 나는 식약처의 권고 기준을 보여주었다. 190 덕시를 넘기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그때 다시 느꼈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집에 들르니 어머니가 전기밥솥을 닦고 계셨다. 오늘 또 밖에서 밥 먹었지?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하든 집밥만은 잊지 마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바로 그 집밥을 지키려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밤이 되어 노트북을 켰다. 오늘 채취한 시료 사진들과 분석 데이터를 다시 살폈다. 표는 차갑고 숫자는 무미건조했지만 그 뒤에는 수천 끼의 식사가 있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소규모 식품, 특히 튀김용 기름과 온라인 수공예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 문서 한 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몇 주 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안이 왔다.